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의료계 파업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형지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박소정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철도 노조에 이어서 의료계가 오는 3월에 조건부 파업을 결의했는데 이번 파업 결의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철도 파업이 끝나자마자 이제는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료계가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의료계의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2000년 의학분업 사태 이후에 14년 만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 파업이 5차례에 걸쳐 단기간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번에 예고된 파업은 무기한 집단 휴진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의료계의 총파업 날짜를 걱정하면서 보내야 하는데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원격 의료 도입 중단, 둘째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정책의 철회, 그리고 셋째는 건강보험 제도의 개혁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정부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지난 14일 대한병원협의회가 의협의 파업 논리와는 반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원격 진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협뿐만 아니라 의협과 병협 간 시각차가 커서 과연 이들 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3가지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는 전문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 의료계 파업의 주요 쟁점인 원격 의료, 영리병원,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 개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의료계 파업의 쟁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박소영 기자 어떻습니까? 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국민들에게는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쟁점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격 진료, 또 병원 영리화, 그리고 건강보험제도 개혁까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격 진료는 말 그대로 의사가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한다는 말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 화상통화 등을 이용해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겁니다. 정부가 원격 진료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산간 도서 벽지에 살아서 병원에 가기 힘든 노인들이 집에서 진료를 받고 또 약도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진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 그리고 환자들이 유명 대형 병원으로만 몰려서 동네 병원은 다 죽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정부는 법에 동네 병원만 원격 진료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오진도 줄일 것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다시 의사협회가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병원의 기준조차 애매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동네 병원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결국은 유명 대형 병원까지 제도가 확대되어서 의료 시장을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병원 영리화인데요. 정부는 현재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는 병원들에게 영리 자회사를 세우는 것을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장례식장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앞으로는 의료기기, 또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비롯해서 각종 부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비현실적으로 낮은 의료 수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영리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 불법인 사무장 병원을 양성화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의료 면허가 있는 사람만 병원을 할 수 있는데요. 사무장 병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의료 면허만 가짜로 빌리거나 또 유명무실한 노인 의사를 앞세워서 병원을 차리고 불법 진료를 통해서 영리만 취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결국 병원 장사를 부추기는 셈이라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혁에 대한 문제인데요. 의료협회는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가 너무 낮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시경 검사의 원가가 10만 원 정도인데 현재는 수가가 4만 원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4만 원 중에 국민들이 내는 돈은 8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겁니다. 결국 원가보다 너무 부족한 부분은 병원이 결국 비급여 MRI나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왜곡된 현재 구조를 바로 잡으려면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 이런 부분을 내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무 낮은 진료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수가를 올리려면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고 국민적 저항감도 적지 않겠죠. 이 부분이 정부가 쉽사리 수가 인상에 답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박소영 기자가 얘기했던 이 쟁점을 놓고 앞으로 이제 의협과 정부 간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앞으로 YTN 어떤 부분에 좀 보도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의료계 총파업 결의가 이루어지면서 수가 인상이 주요 목적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의협이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수가 인상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면 원격 의료와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요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에 대해서 원격 의료와 영리병원 반대에 비중을 두고 있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의료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번 파업의 명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의 총파업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의료 수가 인상을 고려하는 등 1차 의료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논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타협점이 다른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의 파업으로 야기될 국민 혼란이 가장 큰 걱정일 것입니다. 의료계 역시 의협이 개원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병원급 이상의 의사들과는 파업에 대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총파업 돌입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결국 의사 입장에서 더 부담스러운 총파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파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있다면 정부 입장에서 총파업 이전에 현명한 타협점을 찾아서 민심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의료계의 파업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 동네 병원하고 큰 대형 병원하고 입장차가 좀 있긴 하지만 이 파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정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의사협회의 입장부터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의사협회는 조건부로 오는 3월부터 총파업을 예고해 놓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의사협회는 비상회의를 열어서 전국 의사 대표들이 모여 정부의 정책 강행을 막기 위해 파업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종일 논의를 벌였는데요. 결국 사실상 조건부 파업이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원격 진료 하나만을 두고 본다면 큰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대로 정책들이 하나하나 통과가 된다면 결국 의료제도 전반을 맡고 있는 미국과 그 문제가 생기고 있는 미국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바탕이 그런 내용에 깔려 있습니다. 국민도 의사도 제대로 그 대접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 경영자 그리고 민간 보험 회사들이 배를 불리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업 카드를 들고 나오긴 했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공감대도 크게 형성되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개원이들과 일부 전공의만 파업을 하고 대형 병원에 소속한 의사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요. 또 파업 참변 투표를 벌여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협회 회원이 10만 명입니다. 이 10만 명이 당장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 테이블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 또한 국민적인 지지 없이 의료 제도를 실시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화의 틀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때문에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라는 틀을 만들어서 결국 마주 앉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전 준비를 위한 첫 모임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의정협의체가 흘러갈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양측 모두 진정한 대화로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혹은 대화를 했다, 이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은 양보 못한다라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저 대립하는 양측의 물리적인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한 대화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의료를 갖추기 위해서 또 단순히 한 가지 정책만이 아니라 의료제도 전반을 두고 봤을 때 조화를 이루고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협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언론으로서는 이 부분을 날카롭게 감시할 수 있도록 더욱더 취재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네.
최근 철도 노조가 20일 넘게 이 장기간 파업으로 홍역을 앓았기 때문에 의료계는 어떻게든 좀 접점을 잘 찾아서 이 파업 사태만큼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UCC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금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장이 많이 늦어지네. 좀 늦었네. 피곤할 텐데 좀 쉬고 와. 위험하잖아. 아니야, 집에 가서 쉴래. 걱정되니까 그렇지. 우린 갈게. 혼자 다치는 아찔한 사고만 없는데 잊을만 하면 반복됩니다. 운전자 4분의 1 이상이 졸음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의 때에는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곤할 텐데 좀 쉬고 와. 위험하잖아. 걱정되니까 그렇지.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무한 상상 지식개발, 무지개와 미래, 과학을 열다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추운 겨울날 외출을 하면 따뜻한 실내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죠. 그런데 난방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이동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아직도 걸어 다녀야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 과학을 기반으로 한 두 프로그램, 무지개와 미래 과학을 열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무한상상 지식개발 무지개는 특별 편성된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 대회를 2회로 나누어 그 마지막 방송인 2부가 방영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결성팀들의 상품 설명과 대회의 우승팀을 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요즘, 이런 대회는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에서는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생각들이 그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승패나 순위를 떠나 상상한 것을 현실화시켜 본 경험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번이 첫 번째 대회인 만큼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많은 학생들이나 그에 준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대회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무지개 방송이 아니면 볼 수 없었을 기술 창업 올림피아드 대회를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상품에 대한 발표를 하는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를 보면서 창업 시 고려해야 할 여러 부분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대회 속에서도 학생 특유의 발랄함과 재치는 방송을 보는 내내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대회의 핵심이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수상자 발표가 갑자기 나레이션과 관련 화면으로 처리되어 긴장감과 재미가 떨어졌습니다. 이제껏 누가 우승을 할까 궁금증을 가지고 열심히 시청했는데 방송 흐름과 맞지 않는 진행이 어색했고
매끄럽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아주며 동시에 과학적 지식을 알 수 있는 무지개를 더욱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학 미래를 열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새로운 세상 게이미피케이션, 다시 말해 게임화에 대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게임화란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통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뉴스를 통해 많이 소개된 소리나는 피아노 계단이 이에 속하지요. 방송은 게임화에 대해 개념부터 이것이 실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어 그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게임화가 벌써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야말로 잘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게임화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부각하여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루어 주지 않은 점은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화가 공공의 이익이나 가치 있는 일에 쓰이지 않고 기업 마케팅에 남용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판단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무조건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놀이의 즐거움을 스스로 찾고 만들어내는 주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 위험성도 있습니다. 더불어 무엇이 공공의 이익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악용을 피하기 위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방송이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과학 미래를 열다. 앞으로도 유익한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내용 설명이 부족하거나 누락돼서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낳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시청자들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친절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YTN에서는 지난 14일 신임 염수정 추기경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하면서 염 추기경이 순교자 집안 출신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사 속에는 순교한 분이 염 추기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언제 어떤 이유로 순교를 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 이날 아침 뉴스에서는 밤새 일어난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로 자동차 정비공장 화재 소식을 전했는데요. 정작 화재가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아무런 언급도 없고 내용 자막도 없었습니다. 또 지난 15일에는 아주 레미콘 노조원 2명이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라면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시청자들은 왜 이들이 해고됐고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며 좀 더 친절한 뉴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3일 사기성 기업보험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는 뉴스가 방송됐는데요. YTN에서는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현 회장의 혐의를 그래픽 화면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픽은 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7일과 8일, 13일에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똑같은 그래픽이 며칠째 반복 사용돼 성의가 없어 보였다며 그래픽을 바꾸든지 자막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화면 구성에 변화를 줘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에서는 지난 15일 아침 뉴스 시간에 뇌 수술 부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치를 한국과 미국의 공동 연구팀이 개발했다는 뉴스를 방송했는데 자막에는 뇌 기능을 뇌 기증이라고 잘못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틀린 자막이 저녁 뉴스에 수정되지 않고 또다시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미국 버지니아주를 버지지아주로 잘못 표기한 화면 하단 스크롤 자막이 아침부터 오전 내내 방송됐습니다. 시청자들은 자막이 틀린 것도 문제지만 틀린 자막이 수정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뉴스의 편향 보도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뉴스 보도에서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언론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 때문입니다. 중립성은 편파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을 방지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논평을 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한때 보도의 편향성은 강도가 높은 편파에서 왜곡까지 비난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 보도의 탓으로 돌리는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런 뉴스를 보도하느냐 에서 굳이 그렇게 다루느냐, 그게 아닌데 등 뉴스 보도에 탓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향을 조정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즉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본질에서 빗나간 보도라는 불만입니다. 뉴스 보도의 잘못인지 아니면 해석하는 측의 잘못인지를 가려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불만은 예민한 상황이나 경쟁 관계에서 그리고 다양한 사회 구조에서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어떻게 보도하는 것이 어느 편에 기울어지지 않는 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는지 모범 답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회 분열이나 대립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편향 보도에 대한 논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정치는 대부분 대결 구도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뉴스 보도의 편향성의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더더욱 촉각을 세워 다발성 뉴스로 공세를 잡으려는 성향도 띕니다. 편향성에 대한 문제는 보도 쪽의 부족함보다 정보를 제공하는 쪽의 결함도 적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의문이나 의미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의 원칙에 맞는 정보보다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욕심으로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뉴스 보도의 전문성과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도 이제는 전문가 수준입니다. 정보 제공자와 정보 처리자의 역할과 능력을 감시하는 시청자의 시각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